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에게는 저 이외에도 한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 아들이 태어날 때 제 목숨과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산부인과 수간호사입니다. 아마 수간호사님이 없었다면 저희 둘 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없었고 저는 혼자 출산을 맞이해야 했어요. 무서웠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야 했죠. 걱정이 많아서 가벼운 통증이나 움직임 변화가 있으면 병원에 달려갔어요.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더해지고 예민해졌지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어떻게 더 편안히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예정일보다 빨리 세상을 본 아들 덕분에 아무런 대비 없이 출산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진통으로 나는 길 가운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아픈 걸 꽤나 잘 참는 편이고 인내심도 제법 좋은 편이라 내심 자부하고 있었지만 역시 출산의 고통은 다르더군요. 눈앞이 어두워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숨이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쏜살처럼 다가와 나를 붙잡고 호흡을 시키는 거였어요. 숨 쉬어요. 숨 쉬어요. 아기도 살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딱 숨을 쉬어야 아이가 산다는 것만 생각하며 호흡을 따라 나갔어요. 그분이 이끌려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처음 겪어보는 진통에 사고가 멈춰버린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 길가에 쓰러진 나를 도와준 분이 근처 병원 산부인과 수간호사였어요. 어떻게도 다행스럽게 산부인과 수간호사가 지나가는 길가에서 진통을 느끼고 주저앉아 버린 건데 아직도 신기해요. 그분은 진통을 느끼는 내내 옆에 계시다가 후에는 우리 아들도 함께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수간호사님은 아들이 자신을 알아본 것 같다며 그때 몸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성장하여 큰 사람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은 정말로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엄마에게 어떻게 나왔어? 라고 자주 물었고 엄마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답답해서 엄마 배에서 나오고 싶다고 했지만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다행히도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안전하게 나오게 도와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 아들은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 확고했어요. 매년 스승의 날에는 수간호사님께 편지를 쓰며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전했고 학창시절 동안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간호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의사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전문의가 되는 그날, 그는 전마와 수간호사님이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출산은 두 사람 모두를 구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곳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엄마들도 누구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해주는 곳이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힘들 때는 자신의 출생비아를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겠죠 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아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어요. 1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어떤 날은 산모의 머리를 잡고 어떤 날은 아픈 일을 겪기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이라 그런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뎠어요. 오래 기다리던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특히 기쁘게 느꼈고 아이를 잃은 산모를 도와준 날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10년 동안 오롯이 일해온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왔어요. 다행히 착하고 말씀이 상냥한 여자였어서 부모님도 기뻐하셨죠. 신중한 성격이 눈에 띄었어요. 그 친구는 아들처럼 의대를 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게 태어나서 잔병치레가 많았고 전공의 시절을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해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대요.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고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며 고마워했어요. 똑똑하고 배려심도 있는 친구였기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만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서로가 금세 식을 올리지 않고 잘 어울려서 무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신혼집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가정부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나이가 젊고 몇 년이나 되어질 정도로 집이 넓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와 마주치는 그분이 정말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때까지는 조용하게 일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물 앞에서 불쾌한 일을 벌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도도 180도 바뀐 것 같았어요. 매우 혼란스러웠죠. 요리가 되어 돌아가다니 말이 될까요?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모르는 얼굴들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미친 여자 한효주도 적당히 다뤄야겠어요. 우리를 자기 시녀로 생각하고 계속 갖다 대다가 이제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는군요. 자꾸 부려먹으면서 내 아내가 진짜 내 남편 때문에 참고 있어요. 어휴, 산부인과 교수인 그 사람이 왜 그런 미친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한 것일까요? 그와의 결혼을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환자에게도 잘하고 후배에게도 잘한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기도 하죠. 누군가 그런 갑질을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요. 아,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할까요? 남편을 보고 그만둘 수도 없고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순간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앞에서는 참고 조용한 며느리가 병원에서 다른 후배 의사들과 모여 갑질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을 찾아가긴 했지만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한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나타나자 그들은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그 집의 시어머니라고 소개하며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세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며느리가 남편 아래에서 함께 고생하는 병원 의사들에게 감사하고 사내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신경 쓰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것이 핑계일 뿐이었던 것이다. 아들이 연차가 쌓이며 후배들이 나오는 시기에 이들을 기르려는 의도로 후배 부부들의 연락처를 물었다. 아들은 연락처를 전달했고 처음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친목을 도모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집에서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 찾아달라거나 마트에서 물건 사다 달라는 것부터 자신의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등 사소한 부탁들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부탁들은 애매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작은 일들이었다. 내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 직위를 맡고 있어서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나중에는 집안일을 대부분 맡게 되었어요. 남편은 신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일하며 좋은 대우를 받고 계속 일하는데 나는 그를 생각해서 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들은 이미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나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혼자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들의 며느리도 이런 행동에 가담한 것 같았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른 채 함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절대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이 상황을 프리스펙티브에서 바라볼 때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은 갑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의 병원까지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된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며느리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며느리의 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끔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전에 반찬을 해주러 너희 집에 갔다가 얘기를 하나 들었어.
너의 신혼집에 병원 선생님들 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거 알고 있었니? 내 질문에 아들은 당연히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어.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종종 만난다고 해서 그 부인들이 있는 그 모임인가? 이렇게 말하고 나는 경계했어.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그 모임이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 얘 뒤에서 이야기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먼저 말하고 있어? 사실인지 확인해봐에 세아간의 아래 후배 선생님들 부인들을 데려다가 집안일을 시키는 듯 했어. 내가 알고 있는 부부 선생님들의 집에서 그 부인들을 마주쳤어.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데?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우레퍼나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좌절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까지 파악하라고 조언해 주었어. 만약 그 모임이 며느리가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정확히 이해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며느리의 말만 듣지 말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해 며느리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한 번도 통제하지 않았다고요. 아들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물어보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의사의 아내가 며느리의 부정행위를 발각했고 병원 홈페이지에 문자 내용과 함께 각종 폭로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부인들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아들은 이미지를 지키려고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긴 했지만 아들은 크게 화가 났어요. 전화를 받았던 날 아들이 며느리에게 모임에 대해 물었던데 며느리는 얼굴색조차 변하지 않고 현재 서로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은 자신을 뒤에서 배신하며 거짓말을 한 며느리에게 대해 화가 났고 20년 가까이 다녔던 병원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가 끌려다 주장한 후 아들은 실수할 수 있는데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며느리는 의사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결국 후배 의사 부부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돌아왔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후배 의사들을 잘 챙겨줘 왔기 때문인지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쉽게 파헤쳐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사건도 그렇게 덮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결점을 완전히 가리며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저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좀 곤란했어요. 부부의 갈등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아들의 심적인 고통도 100번 이해가 됐지만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록 양쪽의 감정은 조금 변해도 우리 가족은 그 문제가 끝난 후에는 다시 말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존중하고 담담한 태도는 의심스러웠지만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나 뜻밖에도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더구나 그 말투가 상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아닌 저랑 먼저 대화하세요. 제 입장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그분과 다시 대화하시길 바라겠어요. 두루마리로 이야기를 나눠버리고 아들에게 마구 가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저희 부부의 관계를 어디까지 이중첩할까 고민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일절 빼놓고 말한 것이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조용히 들어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림이 정말 짜증나요. 처음에 인사를 하러 올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가요? 의사랑 결혼하려는 것도 아주 속은 것 같아요. 며느리는 너무 결심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끓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주는 내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제대로 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당신의 비아냥거림을 듣고 싶지 않아요. 결국 그 문제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큰 문제를 너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글을 올리기 전에 해결되어야 했죠. 적어도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이 갑질을 한다고 할 때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 아들에게 확인해보라고 말했죠.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을 때 거짓말을 했나요? 그랬다면 조용히 해결되었을 텐데요.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해요. 걱정돼서 내가 벌인 일을 아들에게 물어봐선 안 돼요. 내 아들은 언제나 너와 다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해요. 그만큼 고민스러운 일도 있고 불안하다는 것이 아닌가? 왔다 가라는 소리는 이런 어조와 태도라니 나야말로 걱정되고 무서운데, 어머니? 그 얘기를 좀 더 이해하고 부부 사이를 가르치는 이야기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듣고 그렇게 다니면 헬기 엄마 모든 건 명예에게 대해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짓이 내 아들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런 일 없을 거라 말해줄게. 그런데 왜 너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냐고? 우리는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지만 너희는 피가 섞인 가족이야. 너희들이 법으로 결혼했다 해도 전륜이 있다. 너희들의 결혼 생활이 뒤집어질 경우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너를 쫓아내지 않았는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제를 알고 말과 행동에 주의해라. 일이 끝났으면 가버려. 며느리는 자신이 실수 없이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하고 돌아갔다. 혹시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나에게는 얽힌 줄도 모를 적의 노맛이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볼까를 만들어 놓고 나 자신의 마음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며느리랑 나 사이에 끈을 놓아버린 대화였고 그것이 병원 의사회에 벌써 미안한 것도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 아들은 무서워하고 조심해주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며느리를 마주하자고 맘먹었다. 지금은 일이 매우 복잡해서 때가 되면 말하자 생각했지만 안으로 묵묵히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런데 아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어 한다며 오랫동안 쉰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 보이더라. 가끔 밥을 먹고 나서 멍하니 있거나 머리가 복잡해지며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 이러니 나도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며느리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 아들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싶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낚시 도구를 찾던 중 아들은 혼자 병원에서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추천받은 낚시 명소에서 쉴 계획이었고 아들을 보내고 난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날 동안 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했으며 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파요. 아들을 자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해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죠. 퉁퉁 부어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채로 누워있던 아들을 마주해 몇 날 며칠을 사무치게 울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 자식은 어찌 살아갈지 몰라도 부모는 제 정신을 찾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정말 그랬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계속 울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마음만 미워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몇 시간 동안 공중만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뭘 하고 바빴는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문객이 오면 가장 보이는 곳에서 울음소리를 지르곤 했지만 집에 왔을 때는 다르더군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점점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커졌어요. 며느리가 그런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아들이 낚시를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낚시를 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들은 후 얼굴을 마주한 순간 소리 지를 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내 참고 있었지만 결국 그 소리를 내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내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녁은 한 친구에게 함께했다. 장례식 때 함께 챙겨주었던 친구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아들의 방으로 갔다. 그때 갑자기 며느리라는 한 여자가 방문 앞에서 소리를 쳤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나가세요.
먼저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친구일 줄 알았는데 그 여자의 시선이 내게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원망과 분노를 감추고 참다가 참지 못하고 더 막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내 아들의 사진을 보고 아직도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며 참았다. 이제 너무한 소리는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며느리는 그에 대한 대답도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계속 비난했다. 그 순간 나도 견치 못할 상황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제 마무리하자, 이 인연을 끝내자라고 결정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아내인 제 소유뿐이에요. 말 그대로 어머니는 텅텅 비어 있어요. 능력도 없이 지저분한 노인을 맡을 이유는 없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아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소유주는 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짐을 보관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남도 아니에요. 아들이 죽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들을 낚시에 보내기 전에 붙잡아 앉혀놓고 그 본색을 다 이야기해주며 빨리 이혼을 시키겠어요. 후회가 되더군요. 차마 웃고 있는 내 아들의 사진 앞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저것의 머리카락을 잡을 수도 없어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내 새끼를 보내고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며느리가 모든 것을 정리했나 보더래요. 아들이 마련한 집과 벌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떵떵거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사진이나 옛날에 썼던 노트 같은 유품을 담으며 쫓겨나듯이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그저 아들의 사진만을 바라보다 쓰다듬고 울었어요. 사진을 보며 말도 걸어보곤 했어요. 괜찮아, 그러면 아들이 꿈에라도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그날 수간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들의 상태를 걱정하셔서 최근 병원에서 아들을 만나봐 달라는 전화를 주셨고 제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몇 시간 후 수간호사님께서 지방에서 오셨는데 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 어미는 수간호사님의 도착에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고 함께 울다가 수간호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주 아픈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만 수간호사님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그 사람은 곧 떠날 사람처럼 행동했으니 아팠던 모양이었군요. 어려운 게 단기 안에 지워지겠지만 그걸 보고 가지 못한 게 안타까워요. 그게 마치 마지막 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 자리와 엄마의 자리에 이사 직책까지 만들어져 있었던데 엄마는 옷 걱정만 하는 부모가 그랬더라고요. 하늘은 무심한데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제 시작일 텐데 보도 못하고 가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원하던 대로 다 마음으로 해뒀다 뿐이네요. 엄마를 고생시키지 말란 얘기도 있고 고귀한 곳에 가더라도 처음 뵌 나이에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수간호사님의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의료원이자 나의 집이라니, 선생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은 아파서 떠난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유를 깊게 설명하지 못한 거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건 의미가 이해가 안 되고요. 뭐라고요? 나의 집이라고요? 아들이 뭘 계획한 것이 있다고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충격받았군요. 짧고 직접적인 것은 갑작스러워요. 바로 아들이 사고사로 떠난 사실로 다시 한번 충격받으셨다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 건 어떤 느껴진다고요?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의사활동에 대해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의료원을 사들인 것 같아요. 아들은 예산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지역 의료원을 찾아서 사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갑질 문제 뒤에는 사실 아들이 일찍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머니와 수간호사님에게는 충격적이고 의외일 것 같아요.
두 명의 의료인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들은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의료원을 매입하기로 결심했어요. 현재 일하고 있는 대규모 병원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대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주기로 했고, 지역 의료인들과 협력하여 진료와 의료 지식을 나누며 봉사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들은 그곳으로 이사해 살 생각까지 했지만 의료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20년간 모은 돈을 털어 의료원을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는 집을 마련했어요. 집이 완공되면 어머니에게 함께 내려가자고 할 생각이었죠. 수간호사는 완공 중인 리모델링 중인 의료원과 집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의 꿈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내준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수간호사는 정말 하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수간호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 또한 의료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갑자기 폐악을 들려주며 이야기가 끊겼다요. 몇 일 후,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 얼굴은 무서웠다. 그 얼굴에는 상냥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제 아들인 척하며 은행에 가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비어 있었답니다. 의료비와 집에 들어간 돈은 전부 그에게 갔죠. 그래서 며느리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동안 병원에서 일을 해왔는데 돈이 전혀 없다니 이상한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돈을 훔쳤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가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역겨웠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어요. 내 아들 아닙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던 것은 너였지 않니? 내가 본 그 재정 상태가 믿기지 않았지 않니? 보았던 대로야 말하길,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 빚은 아직 약간 남았겠지? 나의 아들은 여태 고생한 돈을 모두 모아 지방의 의료원을 매입했고 의료원 임원 자리까지 내겐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너를 위한 자리는 없더군. 너는 결국 없는 존재였네. 이제 누가 남은지를 확실히 알겠는가? 너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에 내 아들에게 남아있는 거대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피도 안 섞인 너를 내가 맡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어떤 말씀이냐? 빚이냐? 의료원이냐? 아니,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럼서 입싹 닦으며 아무것도 모른 척 하셨는가요? 내가 며느리로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가족인데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 나는 아들이 의료원을 매입하면서 큰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돈만 보면 결혼을 한 것이니 돈이 관련된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될 것 같다 생각하면 도중에 내 놈의 친족이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야? 우리가 가족이었었나? 너가 나를 남이라 할 때부터 마치 우리가 인형처럼 세웠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마쳤어. 비록 너가 갑질을 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도 너를 조금은 믿었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진중하게 다시 확인해보라고 얘기했어. 내 아들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는 너의 유일한 취미야. 그러니 다른 남자를 찾아 재혼해야겠다고 생각해봐. 나의 말을 듣지 말고 그래 그렇다면 함께 빚을 갚던 그녀와의 인연은 끝이 났겠어. 함께 살기 싫어서 그렇게 돈만 밝히던 그녀는 서둘러 이사를 가고 재혼했다는 소문이 들렸지. 그렇게 말야 함께 빚을 갚기는 껴도 싫었던 것 같아.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료원과 아들이 남긴 쥐뿐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운 의료원에서 아들의 이름이 잘 남을 수 있도록 알리고 빚을 내는 일이에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가 세상에 남아 많이 슬퍼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오래 슬퍼할 틈도 주지 않으려 그런 책임을 맡겨준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항상 아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나는 지금도 수간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더 오랫동안 빛낼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왜 아들이 이곳에서 집과 노후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건지 이해할 수 있어요. 며느리라는 아이 때문에 아들을 허망하게 보낸 것 같아 여전히 속이 쓰리지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있진 않지만 의료원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들을 다시 만나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들이 남겨준 생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값진 삶을 살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가족과의 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커피앤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